당신은 언제부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몸이 아프면 즉시 병원부터 찾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강의부터 찾습니다. 혼자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 전문가의 조언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슬픔조차 혼자 견디지 못하고 상담사를 찾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을 받는데 점점 더 무능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왜일까요? 아니, 몸 아프면 병원 찾고 배우려면 강의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죠. 1926년 9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반 일리치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로아티아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독일계 유대인이었으며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일리치는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로마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1951년 가톨릭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1956년 일리치는 뉴욕의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공동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제도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복지제도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제도는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학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의료제도는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1961년 일리치는 멕시코 쿠에르나바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문화관 문서센터를 설립했는데 이곳은 곧 전 세계 급진적 지식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 에리 프롬, 수잔 손택 같은 사상가들이 방문했고 일리치와 토론했습니다. 1970년대 일리치는 일련의 충격적인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1971년 학교 없는 사회, 1973년 에너지와 공정, 1975년 의료의 한계, 1977년 그림자 노동 등등. 이 책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왜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반 일리치는 말합니다. 문제는 나쁜 제도가 아니라 너무 착한 제도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역효과 반전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학교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배움을 위해 학교에 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리치는 묻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있는가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걷는 법, 말하는 법, 먹는 법, 웃는 법, 우는 법.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배웁니다. 이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움이 교과서에 갇힙니다. 수업 시간에만 배울 수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배울 수 있으며 시험으로 증명해야 배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학교는 배움을 제도화했습니다. 배우는 능력을 시험과 성적, 학년과 졸업장으로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배움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졌고 알고 있어도 증명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리치는 이것을 학습의 독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움이 학교라는 제도 안에 갇혀버린 상태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불안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보다 느리면 실패자가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학교가 많아질수록 교육은 오히려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일리치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하지만 교육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학교가 많아질수록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나뉘고 비싼 학교와 싼 학교가 나뉘며
결국 부자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가난한 아이들은 나쁜 학교에 가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학교 없이는 배울 수 없다. 선생님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졸업장 없이는 가치가 없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그렇게 배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걷다가 배우고, 실패하다가 배우고, 질문하다가 배워왔습니다. 일리츠는 말합니다. 배움은 삶 속에 흩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며,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리츠는 학습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학교라는 중앙집중식 제도 대신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목공을 배우고 싶으면 목수를 찾아가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졸업장도 자격증도 성적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배우고 싶은 열망과 가르쳐줄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병원과 의료 제도도 바라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건강은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병원에 갑니까? 아니면 잠깐 쉬어봅니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작은 신호조차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프다는 감각마저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일리츠는 이것을 의료의 과잉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료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의료는 사람들을 환자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피곤하다고 느꼈던 것이 이제는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기분이 안 좋다였던 것이 이제는 우울증입니다. 예전에는 산만하다였던 것이 이제는 ADHD입니다. 진단명이 늘어날수록 환자도 늘어납니다. 둘째, 의료는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작은 통증도 약을 먹어야 하고, 작은 상처도 병원에 가야 하며, 작은 불편함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일리츠는 말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은 인간의 기본 능력이다. 하지만 의료는 이 능력을 빼앗아 간다고요. 셋째, 의료는 죽음까지 의료화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익숙한 침대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병원에서 죽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순간조차 의료의 관리 아래 있습니다. 일리츠는 1975년 의료의 한계에서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현대 의료가 인간의 수명 연장에 기여한 비율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영양 개선, 위생 개선, 노동 조건 개선 같은 사회적 요인이었습니다. 의료는 그저 그 공을 가로챘을 뿐입니다. 치유는 점점 인간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병을 견디는 힘,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 회복을 기다리는 인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즉각적인 처방과 수치로 된 안심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료가 사람을 살리는 순간을 넘어 삶 전체를 관리하려 들 때 문제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일리츠는 교통제도도 분석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를 더 빠르게 이동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리츠는 계산했습니다. 미국인은 자동차를 사고 유지하고 보험을 들고 주차하고 기름을 넣고 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몇 시간을 쓸까요? 그리고 자동차로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일리츠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인은 자동차 관련 일에 연간 약 1600시간을 쓰고 연간 약 7500마일을 이동합니다. 즉 시간당 약 5마일을 이동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속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느립니다. 자동차는 우리를 빠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빼앗은 것입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도시 구조를 바꿨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상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차로 가야 합니다. 이웃과 가까웠지만 이제는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일리츠는 속도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수단이 빠를수록 사회는 오히려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교통수단은 거리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것이 있었을 때는 시간이 절약되었지만 차로 가야 하는 거리에 모든 것이 흩어지면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종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리츠는 가톨릭 사제였지만 교회의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신을 만나는 길마저 제도화될 때 신앙은 살아있는 질문이 아니라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사제가 기도해 주길 기다리며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설교를 듣기만 하며 스스로 신앙을 탐구하지 못하고 교리를 암기합니다. 1960년대 일리츠는 교회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제도를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문명이다. 이것이 발전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들의 전통을 파괴하며 그들을 제도의 노예로 만듭니다. 일리츠는 사제직을 포기했습니다. 1969년 그는 교황청과 결별했고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도에서 벗어나 더 진실한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일리츠는 인간이 점점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슬퍼하는 일, 배우는 일, 치유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부모들은 육아 전문가의 조언 없이 아이를 키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가 울면 인터넷을 검색하고 아이가 안 먹으면 소아과에 가고 아이가 말을 늦게 하면 언어치료사를 찾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이웃, 친구들이 육아 지식을 전해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지식이 무시됩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으며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 결과 부모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슬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이웃이 모였고 함께 울었으며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슬픔은 공동체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도 개인화되고 의료화되었습니다. 슬프면 상담사를 찾고 우울하면 약을 먹으며 애도 기간도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혼자 책임지지 못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감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반 일리츠는 이것을 매우 위험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제도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자유는 이미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리츠는 도구의 적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도구는 인간을 확장시켜야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는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지만 인간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유지비가 적게 들고 누구나 탈 수 있으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나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처음에는 인간을 확장시키지만 곧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거대한 인프라를 요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며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 구조를 바꾸며 결국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를 만듭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삶을 돕는 선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종속됩니다. 일리츠는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구에 사용당하고 있는가라고요. 이 질문은 오늘날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에 사용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SNS에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편리해졌지만 더 바빠졌고 연결되었지만 더 고립되었습니다. 일리치가 꿈꾸었던 사회는 무정부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제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다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안전이 인간의 최고 가치가 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삶에는 위험이 있고 실패가 있고 예측할 수 없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전함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 자체를 제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2일 이반 일리치는 독일 브레멘에서 죽었습니다. 76세였습니다. 그는 암을 앓고 있었지만 화학요법을 거부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방식대로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의 사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덜 편리한 삶을 용기 있게 제안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 플러스 찍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고 스스로 판단해도 괜찮은 삶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세요 같은 말들이 넘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일리치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관리당하고 있는가? 이반 일리치의 사상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관리당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언가를 당장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번쯤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언제부터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말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삶을 대신 살아주는 제도는 없다고.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인간 자신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